이집트가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그것도 단순한 탄약이나 구형 장비가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걸 최첨단 무기들을? 솔직히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중동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 그 자존심 강한 이집트가 아시아의 한국과의, 그것도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인 방산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미 육군 정보 분석 장교로 30년간 복무했고 퇴역 후에는 워싱턴 D.C.의 저명한 안보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의 군사 동향과 기술 발전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과 데이터를 총동원해도 이건 정말이지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많은 서방 세계의 소위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나라, 혹은 가성비는 뛰어나지만 최첨단 기술력은 부족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집트의 절박한 움직임은 그 모든 아니라고? 오만한 평가들을 단숨에 뒤집어 엎는, 마치 잘 짜인 체스판을 흔드는 강력한 한 수와 같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 병기를, 어떤 미래 전쟁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집트가 마지막 희망처럼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특히 우리 서방 세계는 이제야 한국의 진정한 군사적 역량과 그들이 이룩한 경이로운 기술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분석한 한국의 소름 돋는 군사기술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국이 어떻게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는지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안개 속에 가려진 듯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강국이고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가 전 세계 문화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었죠. 제 딸아이가 거실에서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아빠, 한국 기술이 짱이야. BTS도 한국 거고 군사기술도 당연히 최고 아닐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허 웃으며 글쎄다, 얘야. 춤추는 거랑 미사일 만드는 건 좀 다르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군사기술이라니 글쎄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일어선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와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온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곤 했지만 저는 그것이 대부분 미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도입과 막강한 주한미군의 존재 덕분이라고 다소 안일하게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 한미연합 대규모 군사훈련에 옵서버로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본 한국군의 모습은 분명 용맹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으며 개개인의 전투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전투기, 전차, 미사일 시스템 등은 대부분 미국산이거나 혹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K-흑표 전차나 K9, 썬더 자주포 같은 국산 무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나 팔라딘 자주포 혹은 유럽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PJ-7000 자주포 같은 서방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어딘가 모르게 한 수 아래라는 그런 선입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 기술이나 부품은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고 있겠지.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들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정도겠지. 이것이 당시 제가 가졌던 솔직한 생각이자 어쩌면 워싱턴 D.C.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암묵적인 평가였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를 비롯하여 워싱턴 D.C.의 많은 싱크탱크나 국방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저 미국 기술에 충실한 하청, 기지 혹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의 소위 방산 선진국 전문가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무기의 성능이나 기술적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실제 전장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하는 수준 아닌가? 라는 식의 폄하 섞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저 역시 그런 평가들에 크게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오만함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과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안일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저는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그것도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무언가를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K-팝의 화려한 군무나 반도체의 정교한 회로도 뒤에 가려진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중동 지역의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해묵은 영토 분쟁과 종교 갈등,
그리고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죠. 특히 이집트는 전통적인 중동의 맹주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는 오랜 숙적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 서쪽으로는 리비아 내전의 불똥,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의 나일강댐 갈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끊임없는 도발까지 겹치면서 국가 방위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 협력 파트너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 최첨단 무기 시스템 도입과 기술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스러운 답변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설사 판매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방산 물량 부족과 정치적인 이유로 이집트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혹은 구형 재고 무기를 비싼 값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집트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집트의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서 절망감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워싱턴 정가에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대규모 군수품 도입을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연구소 동료들은 대부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 K9 자주포 몇 문 정도 팔려는 건가? 이집트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흘린 정보일 거야. 설마 진짜로?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집트 대통령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방산 협력을 직접 논의하고 양국 간의 포괄적인 군사기술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후속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완제품 수입을 넘어 K 흑표 전차 수백 대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K9, 썬더 자주포 추가 도입, FA-50 경공격기 편대 구성, 심지어 한국형 차세대 호위함과 잠수함 건조기술 협력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가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방위, 산업 육성의 명운을 한국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워싱턴 D.C.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집트가 왜 갑자기 한국이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의 첨단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할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 혹시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려 개조한 것은 아닐까? 온갖 추측과 의혹, 그리고 약간의 질투심마저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큰 충격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호기심과 지적 도전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군사적 성장을 이룩한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라는 까다로운 고객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무기들은 대체 어떤 수준일까? 저는 이 거대한 물음표를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과 그들이 숨겨온 군사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경이로운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제 오랜 군사적 관점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체계, 특히 드론봇 전투단의 놀라운 발전상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드론 기술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입수한 한국 육군의 비공개 보고서와 훈련 영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여 일부 부대에는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고, 특히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지능적인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영상 자료와 기술 보고서들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들이 적진 깊숙이 레이더망을 피해 침투하여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 정보와 표적 데이터를 지휘, 통제소로 전송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무장 공격 드론들이 마치 벌떼처럼 날아올라 적의 주요 표적 전차, 장갑차, 지휘소 등을 외과수술처럼 정밀 타격하며, 마지막으로 자폭 드론들이 적의 핵심 시설이나 방공망을 향해 돌진하여 초토화시키는 모습? 이 모든 복잡하고 동시다발적인 작전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AI의 정교한 판단과 통제 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잘 만들어진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고 한국군이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미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단순히 개별 드론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정찰 드론, 공격 드론, 통신 중계 드론, 전자전 드론, 심지어 보급 드론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 육군에서 수없이 많은 워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쉽게 구현하지 못했던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한국방 전문 분석기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군집드론 시스템이 유사시 적의 방공망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키고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지원하며 심지어 복잡한 도시지역에서의 정밀 대테러 작전이나 인질 구출 작전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과 운용 노하우가 이집트에 성공적으로 이전된다면 이집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향상을 이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국제 군사기술 세미나에서 만났던 안경 너머로 형형한 눈빛을 빛내던 젊은 한국인 AI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미래 전장은 결국 AI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의 말을 그저 젊은 패기 혹은 자국 기술에 대한 약간의 과장 정도로 치부해버렸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결코 허황된 꿈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소리 없이 그리고 무섭도록 빠르게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터미네이터 영화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 작은 드론들이 정말 실전에서 저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제 오랜 군사적 경험과 상식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매운 김치를 먹다 눈물을 흘리며 물 한 잔을 들이켰더니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우리 드론도 이렇게 매운맛이죠? 한번 맛보면 정신 못 차리실 겁니다. 저는 그 농담에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에서 통할까? 하지만 다음날 그들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제 의문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AI 드론복 군단에 대한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군사적 적용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의 우위는 곧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아군의 작전 계획이나 통신 내용이 적에게 실시간으로 감청당하거나 해킹당한다면 그것은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적의 그 어떤 해킹 시도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뚫리지 않는 방패인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 기술의 성배로 불리는 것이 바로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근본 원리인 양자 얽힘과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 토청 시도가 있는 즉시 양자 상태가 변하여 정보가 파괴되므로 완벽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그 어떤 슈퍼컴퓨터나 해킹 알고리즘으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을 비롯한 몇몇 기술 선진국들이 실험실 수준에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전장 환경의 혹독한 조건 속에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 어쩌면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한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주요 통신 기업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연구 보고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실제 야전 환경에서 이동하는 군부대 간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 시범 운용에 성공했으며 이미 일부 핵심 지휘 통제 시설과 전략부대에는 실전 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해상 작전 환경, 심지어 고속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사이에서도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양자 암호 통신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은 이제 적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열어볼 수 없는 마법의 비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신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미래 정보전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한국군이 주고받는 모든 작전 지시와 군사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된다면 적군은 그야말로 눈과 귀가 먼 상태에서 혼란 속에 빠져 싸워야 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디서 이런 초월적인 첨단 기술들을 계속해서 얻는 거지? 혹시 정말로 밤마다 외계인이라도 불러내서 고문이라도 해서 기술을 빼앗아 오는 건 아닐까? 물론 터무니없는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수준은 저의 기존 상식과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응용하여 양자 암호 통신에 필요한 핵심 광학 부품과 양자키 분배 장치 등을 자체 개발하고 이미 전 국토에 촘촘하게 깔린 세계적인 수준의 광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기술을 놀랍도록 빠르게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한국의 능력은 그저 놀랍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하고 절대 뚫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방패를 손에 넣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그들이 다음으로 보여줄 신의 검과 함께 한국을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군사기술 탐구 여정은 마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레이저 무기체계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발사 비용이 기존 미사일에 비해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며 다수의 소형 목표물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미래 방공망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야말로 꿈의 무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군사기술 선도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에너지 요구량, 대기 환경의 영향에 따른 성능 저하, 그리고 초정밀 조준 및 추적 기술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이 이 첨단 중에 첨단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실험하는 수준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공개자료, 그리고 신뢰할 만한 내부 정보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또다시 저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주요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I의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일부 야전부대에서의 시험 평가를 거쳐 실전 배치 단계에 근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드론이나 무인기는 물론 박격포탄이나 로켓탄과 같은 소형 발사체까지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비공개로 실시된 다수의 드론 동시 요격 시험에서는 발사된 모든 드론 표적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격추시키는 그야말로 100%에 가까운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시뮬레이션 영상과 시험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레이저 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날아가 적의 드론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거나 공중 폭발시키는 장면은 마치 미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만약 이 레이저 무기가 이집트의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나 군사기지 방어에 투입된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떠오른 값싼 차폭 드론 테러나 소규모 로켓 공격에 대한 완벽하고도 경제적인 방어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유사한 위협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미 차세대 레이저 무기, 즉 블록-III와 블록-IIIR 개발에도 착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들은 더 높은 출력과 더 긴 유효 사거리,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의 위협 목표물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심지어 전투기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옛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신기전이라는 수백 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던 다연장 로켓 무기가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했던 그 창의성과 불굴의 기술력이 오늘날 레이저 무기라는 최첨단 미래 기술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신의 방패라고도 불리는 레이저 무기. 어쩌면 한국은 이미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형태로 그 방패를 손에 넣은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로 그 신의 방패를 얻기 위해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것이겠죠. 한국의 경이로운 첨단 군사기술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저는 단순한 기술적 경탄을 넘어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엄청난 지정학적 파급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첨단 국방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힘의 논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명백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AI 드론복 군단, 해킹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빛의 속도로 적을 제압하는 레이저 무기. 이러한 상상 초월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한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며 주변국들에게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공세를 가해왔던 중국에게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군사적 성장은 상당한 부담과 견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대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며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빨을 가진 호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중국은 이제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에 앞다투어 손을 내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 혹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무기를 구걸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이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방산 파트너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몇 건의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무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오랜 편견과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한국의 놀라운 철학과 미래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마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K-팝이나 맛있는 김치 혹은 첨단 반도체의 나라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것을 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할 한국의 민간 기술과 그것을 군사적으로 꽃피운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해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그 기술들의 뿌리가 의외로 민간 산업에 깊숙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군사기술이라고 하면 정부 주도의 비밀스러운 연구소나 거대 방산 업체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IT 기술,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지통신,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 등을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탄했던 AI 드론 복군단의 핵심 기술 중 상당수는 한국의 게임 산업에서 발전된 그래픽, 처리 기술,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센서 퓨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K-팝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군무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정교한 모션 캡처 기술이나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 활용되는 홀로그램 및 통신 기술이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이나 작전 지휘, 시스템 개발에 창의적으로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상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AI 번역기가 탑재된 태블릿으로 물건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저력이 바로 이런 유연함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젊은 드론 개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유명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엔진을 개발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는 게임을 만들 때처럼 드론보 시스템도 사용자가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전장에서 병사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더 몰입감 있게 훈련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훈련이 재미있어요.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력도 더 빨리 늘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사기술 개발의 재미와 사용자 경험을 이야기하다니. 이것은 제가 알던 딱딱하고 경직된 군사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수혈하고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첨단 군사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기술 생태계의 진짜 주인은 제가 다음에 만나게 될 아주 의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한국 국방력의 숨겨진 저력이었죠. 그 기술 뒤엔 제가 절대 예상치 못한 한국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저는 이집트가 왜 그토록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은 성능만큼이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저는 이집트군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존,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주변의 위협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미국은 너무 많은 정치적 조건을 내걸었고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때 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강대국들처럼 거만하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구한 성능의 무기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까지 적극적으로 제안했죠.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주려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협상과 관료적인 절차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치 빨리빨리 문화가 국방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았죠.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에 가셨을 때 K-2 전차계약서에 사인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셨다고 합니다. 바로 최고급 한국 라면 1년치 무상 제공을 말이죠. 하하.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 바로 신뢰와 속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심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첨단 기술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회의만 하고 유럽은 예산만 따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드론과 자주포를 이집트 땅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경이로운 연구개발 R&D 속도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짧은 역사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들을 연이어 개발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의 연구원들을 만나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한국 R&D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놀라운 유연성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외모와는 달리 눈빛에서는 첨단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불가능은 없다. 일단 해보자. 이것이 저희 연구실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단면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끔은 너무 조급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연구소 방문 중에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흉내내겠다며 파리파리 라고 외쳤다가 연구원들이 배꼽 잡고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빨리빨리가 맞는 말이었죠. 그녀는 차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정의자,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한국의 R&D 문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비밀 병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 눈빛을, 그 뜨거운 열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탐구 여정은 저를 더욱 놀라운 미래 전쟁의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미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국방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정찰 위성 기술을 확보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가까운 미래에는 차체적인 우주 군사력까지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이버 전쟁 분야에서의 능력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해킹 방어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기관망을 마비시키거나 군사 기밀을 탈취하려는 적의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역공까지 가능한 강력한 사이버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적의 사이버 공격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까지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이건 미국도 아직 꿈만 꾸고 있는 단계인데 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병사 관리 시스템, 나노 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방호복 및 스텔스 소재,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투 로봇 및 인공지능, 지휘관 개발까지 그야말로 미래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방 과학자들이 그려내고 있는 미래 전쟁의 청사진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쟁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과 인간이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그런 원시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정보와 첨단 기술,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미래 전쟁의 문을 열고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첨단 기술과 강력한 무기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 단순히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하거나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비무장지대 DMZ 인근의 지뢰 제거. 로봇시연 현장에서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뢰 제거. 로봇들이 위험한 지뢰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죽음의 땅이 로봇의 힘을 빌려 다시 생명의 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술이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뢰 제거 로봇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드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로봇 등 저희는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 아닐까? 전쟁을 억제하고 파괴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 어쩌면 한국이 그토록 강력한 국방력을 추구하는 이유도 단순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기술이라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첨단 기술과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양자기술,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성과는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국제안보 지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지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